빈 좌석 하나, 그러나 아무도 앉지 않는다. 스페인에서는 앉는 게 당연한 이 자리가 한국에서는 철저히 비워져 있다.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오늘 우리는 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페인에서 온 한 버스 기사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르코 안드레아스, 52세. 그는 30년 넘게 스페인에서 대형 버스를 몰며 수많은 승객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매일 노인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에 오르시는데도 젊은 승객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봐왔죠. 그에게 있어 빈 좌석은 먼저 앉는 사람 찾으라는 게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들을 보러 처음 찾은 서울 지하철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출근 시간 만원 전철 속 유독 4개의 좌석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피곤했던 마르코는 잠시 앉을까 고민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묘한 시선이 그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빈 좌석인데 왜 아무도 앉지 않는 거지? 혹시 내가 앉으면 실례가 되는 건가? 하지만 잠시 후 일어난 일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한 분이 전철에 타시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빈자리를 향했고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순간 마르코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자리는 단순한 좌석이 아니구나. 이건 모두가 함께 지켜주는 약속 같은 자리구나. 그래서 오늘은 마르코가 한국의 지하철에서 배운 진정한 배려와 품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노약자석 하나에 담긴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한국의 노약자석이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런 작은 배려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따뜻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함께 느껴보시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코 안드레아스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온 52세 버스 기사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히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는 정도의 인상만 갖고 있었죠. 뉴스나 영화에서 본 단편적인 모습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 정도가 전부였어요. 사실 저는 평생 스페인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살 때부터 마드리드 시내버스 운전사로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32년째 같은 노선을 오가며 살아왔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차고지에 나가고 같은 길을 달리며 비슷한 얼굴들을 마주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 제가 이번에 처음 아시아 땅을 밟게 된 건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파블로가 2년 전부터 한국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더 좋은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떠났을 때 솔직히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한다니 지지해줄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아들이 회사 일로 바빠서 스페인에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아들을 보기로 한 거예요.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영어도 서툴고 낯선 문화에 적응할 자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난주 그날 아침 서울 지하철에서 겪은 일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것도 단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말이에요. 그날 아침 저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첫날이라 긴장도 되고 전날 늦게 잠들어서 피곤하기도 했어요. 호텔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2년 만에 보는 파블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요. 전철이 도착했을 때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자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출근 시간 지하철도 비슷하게 붐비니까 별로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나 분위기가 제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히 4개의 좌석이 비어 있는데 아무도 앉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 그 자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좌석 위에는 임산부, 노인, 장애인,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을 위한 자리라는 표시가 있더군요. 스페인어로 된 설명을 읽어보니 우선석이라는 뜻이었어요. 아, 우선석이구나.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버스에 비슷한 자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자리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붐비는 시간에는 더욱 그렇죠. 저 역시 32년간 버스를 몰면서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봤어요. 우선석에 젊은 사람이 앉아 있다가 노인분이 타시면 그제서야 자리를 양보하는 시기였죠. 그것도 때로는 눈치를 주거나 직접 말을 해야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피곤한 얼굴로 서 있어도, 학생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어도 그 자리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 빈 좌석들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그 자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스페인이었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일단 앉고 보자는 식으로 행동했을 텐데, 여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까? 혹시 내가 보고 있어서 눈치를 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단순한 눈치 보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은 그냥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누군가를 위해 아껴두고 있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버스를 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노인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오시는 모습, 임산부가 배를 감싸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르는 모습,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움직이시는 모습들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회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철이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그 빈 좌석들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자리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는 않지만 뭔가 무언의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부끄러운 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기 때문이고, 호기심이 든 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걸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참 독특하다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1971년 마드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며 저와 형 둘을 키우셨어요.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32년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있습니다. 처음엔 임시직으로 시작했는데 워낙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정규직이 됐고 어느새 베테랑 기사가 됐어요. 하루에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내리면서 정말 많은 인간 군상을 봐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차를 몰고 나가는 날이면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피곤에 절어서 좌석에 쓰러지듯 앉는 그들의 모습에서 삶의 무게를 느꼈죠. 오전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부모들, 시장에 나가는 주부들을 봤어요. 특히 오후 시간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는 쇼핑을 마친 할머니들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에 오르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떤 할머니는 채소가 가득 든 장바구니 2개를 양손에 들고 계셨고, 어떤 분은 생수 한 박스를 혼자서 들고 버스에 오르려고 애쓰셨어요. 그분들이 버스 계단을 오르실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3개의 높은 계단을 무거운 짐과 함께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됐거든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균형을 잃을까봐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오르시는 모습을 보면 운전석에서 내려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운행 스케줄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죠. 더 안타까운 건 젊은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게 서 계셔도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가끔 제가 룸미러로 승객석을 살펴보면 노인분이 서 계시는 바로 앞에 20대 청년이 다리를 벌리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청년의 바로 옆자리도 비어 있는데 할머니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꽉 잡고 버티고 계시는 거죠. 물론 가끔씩은 친절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노인분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임산부 같으면 먼저 자리를 권하는 중년 여성들. 하지만 그런 일은 정말 드물었고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앉았으니까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젊은이는 노인분이 바로 앞에 서 계시는데도 일부러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더라고요. 못 본 척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32년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사람들에 대해 실망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너무 차갑다, 사람들이 이기적이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른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5년 전 제 어머니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77세셨는데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가능하면 오래 서 있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도 어머니는 워낙 독립적인 성격이셔서 아직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남한테 신세를 지냐며 혼자서 장보기를 고집하셨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어머니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돌아오셨어요. 보통은 2시간이면 장을 보고 오시는데 그날은 4시간이나 걸리셨던 거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머니의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현관에 앉아서 신발을 벗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한숨을 자주 쉬셨거든요. 저는 혹시 어디 다치신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장을 보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첫 번째 버스가 너무 붐벼서 탈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밀려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는 올라갈 엄두가 안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버스를 기다려서 겨우 탔는데 그때부터가 진짜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버스 안이 만석이어서 서서 가야 했는데 무릎이 아픈데도 40분 넘게 서서 와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서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당신 바로 앞에 20살도 안 돼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자신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더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흔들릴 때마다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을 텐데도 말이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우시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인간이 됐는지, 사람들 눈에는 자신이 보이지도 않는 건지. 물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매일 운전하는 바로 그 버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32년간 버스를 몰면서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목격했으면서도 정작 제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건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죠. 그 이후로 저는 버스를 몰면서 항상 룸미러를 통해 승객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노인분이 타시면 혹시 누군가 자리를 양보할까 기대했지만 대부분 실망스러웠어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더 선명하게 보게 됐죠. 임신한 여성이 배를 부여잡고 서 있어도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써도 대부분의 젊은 승객들은 못 본 척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 젊은 놈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이번에 아들을 보러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어디나 다 비슷하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을 것이고 젊은이들의 이기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한국에 온 첫날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하철에 오른 그 순간부터요. 지하철에서 목적지로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는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표정, 행동, 분위기, 모든 게 스페인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전철 안의 분위기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정말 신기한 점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 빈 노약자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거든요. 스페인에서라면 빈자리를 보고 앉을까 말까 고민하는 표정을 짓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아예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웠던 건 연령대별로 모두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대학생부터 50대로 보이는 중년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만큼은 절대 넘보지 않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젊은 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학생인데 무거운 배낭을 메고 서 있는 모습이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가끔씩 배낭의 무게 때문에 자세를 바꿔가며 서 있더라고요. 그 학생 바로 옆에 노약자석이 하나 비어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건 그 학생이 그 자리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그 자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스페인이었다면 분명히 한 번쯤은 앉을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학생 옆에 서 있던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으로 봐서는 아마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역시 노약자석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사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환경에서는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우선석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권장사항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붐비는 시간대에는 젊은 사람들도 당연히 앉아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타면 그때 자리를 양보하는 식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예 처음부터 앉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경계선이라기보다는 뭔가 신성한 영역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정말 흥미로운 광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소통하지는 않지만 뭔가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한 중년 여성이 노약자석 근처에 서 있는데 가끔씩 그 빈자리를 힐끗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앉고 싶어서 보는 시선이 아니라 마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혹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올까봐 확인하는 것 같은 시선 말이에요. 또 다른 젊은 직장 여성은 아예 노약자석 쪽은 보지도 않고 반대편 벽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전철 문이 열릴 때마다 살짝 고개를 돌려서 누가 타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이 타시는지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미묘한 행동들을 관찰하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인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약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빈자리는 앉는 거야라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는데 과연 그걸 참을 수 있을지. 특히 정말 피곤한 날 하루 종일 버스를 몰고 나서 지하철을 탔는데 빈자리가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런 자문자답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요. 지하철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니 그들도 분명히 피곤해 보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느라 힘들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는 길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피로나 불편함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더 우선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구나.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이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준 걸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형성된 걸까? 저는 32년간 버스를 몰면서 수많은 사회 현상들을 목격했지만 이렇게 자발적이고 일관된 배려 문화는 본 적이 없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정부에서 공익 광고를 하거나 버스에 안내 방송을 해도 사람들의 행동이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이게 아시아 문화의 특징인 걸까? 아니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인 걸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던 차에 전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까지의 저는 여전히 관찰자의 입장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문화 현상을 구경하는 외국인 관광객 정도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단순한 관찰자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 당사자로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역에서 전철이 서자마자 한 분이 천천히 올라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80세 정도로 보이셨는데 흰 머리에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그래도 혼자서 걸으실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시는 모습이 조심스럽고 천천히셨죠. 할아버지가 전철에 발을 들여놓으시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주변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빈 자리들로 향했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신호가 전철 안전체에 퍼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들어오시자마자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시선이었어요. 호기심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관심의 눈빛이었거든요.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시선 말이에요. 제가 앞서 관찰했던 그 젊은 학생도 반응이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좀 더 똑바로 서고 배낭을 정리하면서 할아버지가 지나가실 길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 서 있던 직장인 남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류 가방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몸을 살짝 옆으로 비키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전철 안 곳곳에서 사람들이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길을 비켜주는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더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작은 배려들을 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은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서 무릎 위로 올렸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걸려 넘어지실까봐 하신 행동 같았어요. 또 다른 젊은 여성은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자신의 위치를 조금 조정했어요. 이런 모든 행동들이 누군가의 지시나 요청 없이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 한 분을 위해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노약자석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시는 동안 그 자리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의 표정도 변했어요. 뭔가 준비하는 듯한, 기대하는 듯한 표정들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할아버지가 노약자석 바로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순간의 광경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주변에 서 있던 한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할아버지가 앉는 걸 도와드렸거든요. 특별한 말도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 젊은 남성은 아마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어서 회사원인 것 같았어요. 그분이 할아버지를 돕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돕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젊은 남성의 표정이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표정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편안한 표정이었거든요. 심지어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인사하시자 오히려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앉으시자 그분은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그 인사도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웠는데
마치 이런 일이 일상적인 일인 양 하셨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모두들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큰 박수를 치거나 과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고 따뜻한 만족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당연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조용한 기쁨 같은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우선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지켜가는 약속의 자리라는 걸 말이에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정말 소중한 의미를 가진 자리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왔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를 놀라게 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앉으신 후에도 나머지 세 개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들을 같은 마음으로 지키고 서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 자리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도 나머지 자리들에 대한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한 분은 앉으셨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올지도 모르니까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 자리들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그런 마음이 역력했어요. 할아버지가 앉으신 걸 보고 만족해하면서도 동시에 나머지 자리들에 대한 경계는 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노약자석이 그냥 좌석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의 시스템이고 문화이고 약속이구나. 스페인에서라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상상해보니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아마 할아버지가 타시자마자 누군가 황급히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박수를 받거나 칭찬을 들었겠죠. 분명히 친절하고 배려 깊은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애초에 그 자리를 비워둠으로써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고마워해야 하거나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게 만든 거죠. 자리를 양보받는다는 건 어쨌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때문에 젊은 사람이 서게 됐구나라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심리적 부담조차 없애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앉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거죠. 이게 진짜 배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이 고마워해야 하는 부담조차 주지 않는 정말 순수한 형태의 배려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과 함께 제 마음속에는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부끄러움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부끄러운 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배려라는 것을 이해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감동받은 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마음이 한두 사람의 특별함이 아니라 전철 안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당연한 마음이라는 점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돌아보게 됐고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50년 넘게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꾸만 5년 전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날 어머니가 40분 동안 서서 집에 돌아오셔야 했던 일,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인간이 됐는지 물으셨던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만약 어머니가 이 한국 지하철에 타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상상을 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마 누군가 황급히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려 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조차 없었을 거예요. 이미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겹쳐보았어요. 어머니도 저 할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셨고 무릎이 아프셔서 지팡이까지는 아니어도 걸음이 불편하셨거든요. 만약 어머니가 저 자리에 계셨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아마 정말 편안하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해야 할 부담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앉으실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에 깊이 감동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고향의 현실이 더욱 부끄러워졌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고요. 나는 그동안 뭘 했을까? 하는 후회도 밀려왔어요. 제가 32년간 버스를 몰면서 수없이 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어느 여름 오후였는데 임신 8개월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버스에 탔어요. 배가 정말 많이 나와서 걸음도 조심스러우시고 더위 때문에 얼굴도 빨갛게 상기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버스 안에는 20대 젊은이들이 앉아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임산부분이 손잡이를 잡고 서 계시는데 버스가 급정거할 때마다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룸미러에 보였어요. 저는 마음이 아파서 천천히 운전하려고 했지만 뒤에서 클렉슨을 울리는 차들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죠. 결국 그 임산부분은 15분 넘게 서서 가셨어요. 그동안 젊은 승객들 중 단 한 명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그 임산부분이 바로 앞에 서 계시는데도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날에는 9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타셨어요. 지팡이 2개의 의지에서 겨우겨우 계단을 오르시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타자마자 어떤 중년 남성이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버스가 늦어진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 할머니는 결국 20분 넘게 서서 가셨는데 중간중간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까봐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쳐다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목발을 짚고 다리에 깁스를 한 젊은 남성이 탔는데 그분이 서서 가기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른 척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목발 때문에 소리가 날 때마다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할 때마다 정말 답답했어요. 운전석에서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마음만 아팠죠. 그런 기억들과 지금 한국 지하철에서 본 광경을 비교해보니 정말 천지 차이였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배려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에서는 노약자나 임산부가 타기도 전에 이미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그런 분들이 타야 그때서야 누군가 자리를 양보하거나 아니면 아예 양보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스템 자체가 달랐어요. 미리 배려해 놓는 문화, 예방적 배려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32년간 버스를 몰면서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목격했으면서도 정작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거죠. 물론 운전사가 승객들에게 직접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 안내방송을 할 때 좀 더 따뜻한 톤으로 말한다든지, 노약자분들이 타실 때 좀 더 천천히 출발한다든지, 그런 작은 배려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만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도는 것, 그게 제 일의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승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승객들에 대해 불평만 했죠.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다. 사회가 너무 각박해졌다. 그런 식으로 남탓만 했어요. 정작 제가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한국 젊은이들을 보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린데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니. 특히 그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30대 회사원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그분은 분명 본인도 피곤했을 텐데 할아버지를 위해 자연스럽게 배려했거든요. 그것도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배려라는 건 나이나 경험과는 상관없다는 걸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저는 52년을 살면서 32년간 대중교통 분야에서 일했으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매일 만나는 승객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의 일부라는 것, 그런 기본적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지하철에서 본 그 젊은이들은 저보다 훨씬 어렸지만
그런 기본적인 걸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마치 본능처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아니면 원래 타고난 건가?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사회 전체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 온 거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배려를 실천하면서 점점 이런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진 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변하면 제 버스에 타는 승객들도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조금씩 퍼져나가면 언젠가는 스페인도 한국처럼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이런 문화를 만든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목적지가 가까워올 즈음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분이 타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앞서 본 할아버지 상황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혹시 한 번만 그런 건 아닐까? 실제로는 다른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그 의구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임산부분이 전철에 오르시자마자 또 그 놀라운 장면이 재현됐거든요. 그 임산부분은 아마 임신 6개월 정도로 보였어요. 배가 제법 나와 있었지만 아직 걸음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계단을 오르실 때 조심스럽게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시는 모습에서 임신부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이 배에 달고 계신 임산부 배지도 눈에 들어왔어요. 분홍색 바탕에 아기 그림이 그려진 작은 배지였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노약자석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할아버지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그 임산부분을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 변화였어요. 임산부분을 보자마자 얼굴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가족을 보는 것 같은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임산부분은 전철 안을 둘러보시더니 노약자석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먼저 그분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가방을 바닥에서 들어 올렸어요. 혹시 임산부분이 걸려 넘어지실까봐 하는 행동 같았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전혀 과시적이지 않았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습관처럼 하는 거였어요. 또 다른 승객은 임산부분이 손잡이를 잡기 쉽도록 자신의 위치를 조금 옮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임산부분이 지나가실 때 살짝 미소를 지으며 길을 비켜주셨고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정말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배어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분이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실 수 있었던 건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임산부분이 앉으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자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어떤 거창한 칭찬이나 박수보다도 더 진심이 느껴지는 반응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 임산부분 옆에 서 있던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대학생으로 보였는데 임산부분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자리를 조금 비켜주더니 그분이 가방을 바닥에 놓을 수 있게 발밑에 공간도 만들어줬어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죠.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그런 배려를 한 거예요. 그 대학생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그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숙한 배려를 할 수 있다니. 그걸 보면서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배려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스페인에서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면 착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도움이 필요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거죠. 그것도 당연한 일인 양 자연스럽게요. 저는 그때 제 어머니를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만약 어머니가 이런 사회에서 사셨다면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죠. 나는 지금까지 뭘 했을까? 32년간 버스를 몰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었나? 답은 아니오였어요. 저는 그냥 운전만 했죠. 승객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다면서 불평만 했죠. 하지만 이 한국 젊은이들을 보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린데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니. 그 대학생으로 보이던 여성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그분은 분명 본인도 피곤했을 텐데 임산부분을 위해 자연스럽게 배려했거든요. 그것도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아니면 원래 타고난 건가?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사회 전체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 온 거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배려를 실천하면서 점점 이런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진 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런 배려가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할아버지든 임산부든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거죠. 이건 정말 체계적인 문화였어요. 단순히 노인을 공경하거나 임산부를 도와주는 개별적인 친절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전체를 배려하는 통합적인 시스템 같은 거였어요. 한국의 젊은 승객들은 피곤한 얼굴을 하고도 묵묵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임산부분이 앉자 자연스레 미소를 짓는 모습은 저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앉고 서는 공간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존중이 숨쉬는 사회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 임산부분이 앉으신 후의 분위기였어요. 전철 안 전체가 뭔가 따뜻해진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모든 사람이 작은 선행을 함께 이룬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배려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 말이에요. 임산부분이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전철 안의 모든 사람들이 뭔가 뿌듯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배려가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이런 문화는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50년 넘게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버스 기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수백 명의 승객들과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예를 들어 노인분이나 임산부가 타실 때 좀 더 천천히 출발한다든지 안내방송을 할 때 좀 더 따뜻한 톤으로 말한다든지 그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부터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객들을 그냥 운송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대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저는 계속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교훈을 꼭 실천하겠다고요.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휠체어를 탄 젊은 남성분이 타셨습니다. 그분이 전철에 오르시자 이번에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그 젊은 남성분은 아마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편안한 캐주얼 옷을 입고 계셨고 작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셨어요. 아마 어디선가 돌아오시는 길인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약간 긴장됐어요.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임산부분의 경우는 봤지만 휠체어를 탄 분이 타시는 상황은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같은 반응을 보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의구심은 곧 사라졌습니다. 휠체어를 탄 분이 전철에 오르시자마자 전철 안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변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이번에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했지만 표정이 다른 때와는 조금 달랐어요. 호기심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관심과 배려의 눈빛이었거든요. 휠체어석은 따로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분이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무도 시끄럽게 떠들거나 유난스럽게 도와드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드리고 필요한 만큼만 조심스럽게 도움을 드렸죠. 특히 한 중년 남성분의 행동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이 휠체어가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중년 남성분이 도움을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돕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전혀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운 기색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성숙한 사회구나라고요.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는 거죠. 휠체어를 탄 분이 자리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세밀한 배려들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은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서 들어 올려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또 다른 승객은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휠체어가 지나가기 쉽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마치 물이 흐르듯이 아무런 저항이나 망설임 없이 말이에요. 휠체어를 탄 분도 그런 배려들을 받으시면서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나누시고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사회에서는 장애가 있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구나.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배려해 주니까요. 스페인에서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많이 다를 거예요. 물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색해하거나 아예 모른 척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도 미안해하면서 위축되었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고 따뜻했어요. 마치 큰 가족 안에서 서로를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휠체어를 탄 분이 자리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시자 그 중년 남성분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괜찮은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휠체어를 탄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순간의 교감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감동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분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도 주변 사람들의 배려는 계속됐거든요. 예를 들어 전철이 급정거할 때 그 중년 남성분이 자연스럽게 휠체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살짝 손을 대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눈에 띄지 않게 정말 자연스럽게요. 또 다른 승객은 휠체어를 탄 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실 때 떨어뜨릴까봐 조심스럽게 받쳐주시기도 했어요. 이런 모든 행동들이 누군가의 지시나 부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그때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회라는 건 이런 거구나. 법이나 제도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하나하나의 마음과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고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사회가 문제다, 요즘 젊은이들이 문제다 하면서 남 탓만 했는데 정작 제 자신은 뭘 했는지 돌아보게 됐거든요. 32년간 버스를 몰면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운전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교훈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휠체어를 탄 분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됐어요. 만약 제가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저렇게 당당하고 편안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아마 스페인에서라면 많이 위축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도움을 받는 것도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컸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휠체어를 탄 분이 다른 승객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포용사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이런 사회는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요. 제가 매일 운전하는 버스에도 휠체어를 탄 분들이 가끔 타세요. 그런데 그동안 저는 그분들을 그냥 승객으로만 봤어요. 불편함을 최소화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진정으로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그분들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권리를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휠체어를 탄 분이 편안하게 자리에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다고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전철에서 내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게 인생에 가장 소중한 교훈을 주신 모든 분들께요. 특히 휠체어를 탄 그 젊은 분께는 더욱 감사했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진정한 포용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이런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저도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전철에서 내린 후 저는 한동안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방금 경험한 일들이 꿈 같아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겨우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생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부끄러웠던 건 제가 그동안 배려라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배려를 착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크게 문제 없는 그런 것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배려는 착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어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플랫폼에 서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탔던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임산부, 그리고 마지막에 본 휠체어를 탄 분까지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일관되게 같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친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 하나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런 깨달음과 함께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걸 느꼈어요. 52년을 살면서 32년간 대중교통 분야에서 일했으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매일 만나는 승객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의 일부라는 것, 그런 기본적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플랫폼에서 다른 전철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상해 봤어요. 저 전철들 안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아마 그럴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본 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일상이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스페인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오늘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말해줬죠. 아내는 처음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믿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하자 결국 감동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저도 바뀌어야겠다고 말했어요. 32년간 버스를 몰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냐고 물으며 말이죠. 정말 뜨끔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약속했어요. 제가 먼저 변하고 제 버스에 타는 승객들도 조금씩 변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말이에요. 그 후 한국에서의 남은 일주일 동안 저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그 노약자석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매번 감동받았죠. 정말 한 번도 예외가 없었거든요. 어떤 때는 젊은 학생이 앉아 있다가 노인분이 타시면 바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번은 정말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이 노약자석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모습을 봤는데 결국 그분도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시민의식이 뭔지 배웠어요. 또 다른 날에는 지하철이 연착돼서 사람들이 많이 붐볐는데도 여전히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는 것 말이에요.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마지막으로 그 노약자석들을 봤어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이 모습을 절대 잊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실천하자고요. 이제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제 버스에 타는 모든 승객들이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일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이런 문화를 만든 건 아닐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도 생각해 봤어요. 먼저 제 자신부터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분이나 임산부, 장애인분들이 타실 때 좀 더 천천히 출발하고 안내방송을 할 때도 좀 더 따뜻한 톤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운송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대해야겠다고요. 또한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승객들도 조금씩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노인분을 더 친절하게 모시는 모습을 보면 젊은 승객들도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언젠가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한 사람씩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제 고향도 한국처럼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이 고마워해야 하는 부담조차 주지 않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이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아들 파블로도 스페인에 돌아왔을 때 고향이 한국만큼 따뜻한 사회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 제가 버스를 몰 때마다 한국 지하철에서 본 그 빈 좌석들을 떠올리겠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들이 상징하는 의미, 즉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요. 한국에서의 그 30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변화를 제 주변으로 퍼뜨려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르코 안드레아스가 한국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약속대로 자신의 삶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버스에 오르기 전 그는 한국 지하철에서 본 그 빈 좌석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승객들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실천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작은 변화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승객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인분이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고 임산부나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의 작은 지하철 칸에서 시작된 감동이 지구 반대편 스페인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화려한 K-팝이나 드라마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세계가 한국을 존경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길 원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넘버원 코리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